28. 남편과 함께 작은 골목 어귀의 그량기 서옥이라는 이름의 서점을 연 후로 제 삶은 늘 책 먼지와 잉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삶의 향기였지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책장들도 제 고집도 결국은 힘없이 쓰러지고 말더군요. 넉 달 전 저는 평생을 바쳤던 그 서점의 문을 제 손으로 직접 닫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 공간의 마지막을 지킨 것은 저 혼자였네요. 서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먼지 쌓인 책 등을 쓸어내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합니다. 63. 아직 남은 날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내야 하는 무거운 시간일 뿐입니다. 딸 지혜는 서울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내려와 집안을 둘러보며 잔소리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려 애쓰지만 어미의 텅 빈 마음까지 채워주기엔 역부족이겠지요. 오히려 애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워 괜찮은 척 웃어 보이는 날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깊은 고요함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점 문 열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창문 너머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 되었어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넘기는 일은 또 얼마나 고역인지요. 입맛이 없어 물에 만밥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거르기 일쑤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홀로 섬처럼 외따로 떨어진 기분입니다. 간혹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곤 합니다. 늘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침묵뿐이지요. 오후에는 현관 앞을 서성거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 아니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문득 떠오를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인기척 하나 없는 복도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문득 집안을 감도는 낯선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게 됩니다. 평생 익숙했던 책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제 삶의 공허함만이 내려앉은 듯한 이 공간이 너무나 생경합니다. 저녁이 되면 딸에게서 전화가 오곤 합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그럼요. 잘 챙겨 먹었지.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늘 똑같지 뭐. 짧은 통화가 끝나면 전화기 너머의 밝은 딸의 세상과 제 세상 사이의 거리가 더욱 아득하게 느껴져 가슴 한쪽이 시려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에 무늬를 새거나 어둠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 오곤 하죠. 이렇게 하루가 가고 또 비슷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장처럼 제 삶도 이제는 낡고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아직 햇살은 이렇게나 따스한데 제 마음속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겨울입니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더디게 흘러가고 창밖의 세상은 저와는 상관없이 분주하기만 했지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 무언가에라도 매달려야 이 깊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절박함이 저를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은 텃밭 가꾸기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책장 사이를 거닐며 잉크 냄새만 맡고 살았던 제가 흙을 만진다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생소한 것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텃밭에 나간 날은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초봄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구획된 작은 땅덩어리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호미는 어찌나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다른 분들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밭을 고르고 비료를 뿌리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어설프게 책에서 본 대로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흙이 곱게 갈리지도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아야 했지요.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아보려 했지만 어떤 것이 잡초이고 어떤 것이 심어놓은 것인지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땀은 송골송골 맺히고 깨끗하게 입고 간 옷에는 어느새 흙먼지가 잔뜩 묻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씨앗 봉투를 들고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작고 까만 씨앗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하는 건지,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마음대로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너무 깊숙이 꾹꾹 눌러 심어버렸습니다. 아마추어 티를 팍팍 내며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 텃밭에서 말없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곧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셔서 얼굴을 제대로 뵌 적은 없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과 묵묵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분이셨지요. 그분이 제 옆에 서서 잠시 제가 하는 양을 지켜보시더니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호미는 그렇게 힘으로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손목 힘을 이용해서 가볍게 흙을 긁어내듯 해야지요.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듯 제 손에 들린 호미를 고쳐 잡아주며 땅을 파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햇볕에 그을리고 흙이 잔뜩 묻어 투박했지만 움직임에는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묻어둔 씨앗 자리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얕게 심어야 싹이 잘 터요. 너무 깊으면 여린 싹이 흙을 뚫고 나오기 힘듭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뜻밖의 도움과 지적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제 어색한 감사 인사에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는 없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소매와 바지에도 온통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흙과 식물을 다루어 온 사람 특유의 능숙함과 편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과묵함 때문에 괜히 제가 더 말을 걸기가 어려워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텃밭으로 돌아가 허리를 굽히고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흙냄새와 서툰 몸짓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그 무심한 듯한 친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예상치 못한 온기가 스며든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책 향기 속에서 살았던 제게 흙냄새와 함께 찾아온 낯선 위로의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텃밭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텅 비었던 제 일상에 아주 작은 목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옆 텃밭의 그분, 나중에 이름을 여쭤보니 김민강 씨라고 하시더군요. 그분과 마주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처럼 제가 허둥댈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시는 일은 드물었지만 대신 오가며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거나 날씨에 대해 한두 마디 건네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지요. 오늘은 바람이 꽤 차네요. 네. 그래도 햇볕은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감자 싹이 벌써 저렇게 올라왔군요. 어제 물을 흠뻑 주었더니 금세 자란 것 같아요. 대화는 늘 그렇게 짧고 간결했습니다. 민강 씨는 여전히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처음에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묻어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가 애써 심어놓은 상추 모종이 비실거리면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나가듯 한마디 던져주기도 했고 제 텃밭에 유난히 잡초가 무성하면 말없이 다가와 슬쩍 몇 포기 뽑아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는 늘 그렇듯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기 밭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속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묵묵한 친절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날이 좋아 텃밭에 나가 한창 흙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는 변변한 비가림막 하나 없었고 저와 민강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옆에서 민강 씨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혹시 비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바로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하는 친구 은숙이가 떠올랐습니다. 아, 제 친구가 이 앞에서 작은 찻집을 해요. 거기 가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민강 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덕분에 예상치 못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줄기를 헤치고 친구의 찻집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차 향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찻집 내부는 비 오는 바깥 풍경과 대조되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어 한가했던 은숙이는 저와 함께 들어선 낯선 남자를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화연아, 웬일이야? 이 궂은 날씨에 텃밭에 있다가 비가 너무 와서 잠깐만 피할게. 잘 왔어. 저쪽 편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줄까? 은숙이의 배려로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앉으니 텃밭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찻집 안의 나지막한 음악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민강 씨였습니다. 차가 참 좋네요. 향이 깊습니다. 네, 제 친구가 차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늘 책 이야기만 하던 제가 텃밭에서 키우는 작물 이야기나 흙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강 씨는 제 서툰 농사 경험담을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자신의 경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지요. 민강 씨가 원래는 건축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 후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 섬세한 건축 도면을 그리고 또 지금은
부드러운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쩐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건축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정적이고 섬세한 작업이시네요. 겉보기와는 다르죠? 저도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좋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그릇을 빚는 것이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운영했던 서점을 얼마 전에 닫았다는 이야기, 책 향기가 사라진 집이 얼마나 낯설고 허전한지, 그래서 텃밭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평가나 섣부른 위로 대신 그저 깊은 공감의 눈빛을 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털어놓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창밖은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에게 민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근처에 작은 공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언제 한번 구경 오시겠습니까?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솔해 보이는 눈빛과 조금 전 나눴던 대화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약속을 정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민강 씨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제 마음에는 조금 전 마신 따뜻한 차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만들어준 인연, 그리고 찻잔 속에서 피어난 작은 대화들이 메말랐던 제 마음에 촉촉한 물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김민강 씨의 도예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찻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느낌의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마른 풀 같은 혹은 마른 나무 같은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공방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환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선반 위에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린 것들은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단단하고 소박한 멋을 지니고 있었죠. 민강 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작업대와 물레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 2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방 안의 먼지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업복 차림의 민강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텃밭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자신의 공간에 있어서인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작업대 근처로 이끌더니 물레 위에 놓인 젖은 흙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백자토라는 흙입니다. 점성이 좋고 색이 고와서 주로 식기나 찻잔을 만들 때 쓰지요. 그는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흙덩이가 그의 손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며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덩이가 그의 손길을 따라 둥근 항아리로 혹은 매끈한 접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손끝은 투박했지만 섬세했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흙과 교감하는 듯한 그의 집중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고유한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며 제 안에 소란스러웠던 마음들도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물레 시범을 마친 민강 씨가 손을 씻고 돌아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투박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찻집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서점을 닫아야만 했던 그 참담함, 단순히 일터를 잃은 것을 넘어 제 삶의 전부가 사라진 듯한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강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씩 나지막한 추임새를 넣거나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섣부른 충고나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민강 씨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박 선생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겠지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 일에 바쳤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지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외동 딸아이를 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순간 공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끔 보여주던 깊은 침묵과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던 눈빛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슬픔과는 또 다른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고 나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흙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흙에만 집중하다 보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회를 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과묵함과 무심함은 어쩌면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동년배로서의 친밀감을 넘어선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연대감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제게 전해지고 저의 허전함이 그에게 스며드는 듯한 이상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민강 씨의 손이 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고 등을 쓰다듬으며 내려갔습니다. 저는 어떠한 거부의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교감이 깊고 진실한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이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한 교감이었습니다. 이날 공방에서의 만남은 저와 민강 씨의 관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공방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강 씨의 공방을 다녀온 이후 저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끈끈함 같은 것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텃밭에서 마주칠 때면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가끔 주고받는 눈빛 속에는 서로의 속내를 헤아리는 듯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지요. 주말에는 가끔 제가 그의 공방에 들러 흙 만지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손은 여전히 서툴러 엉망인 모양새를 만들기 일쑤였지만 흙의 감촉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복잡했던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강 씨는 제 서툰 솜씨를 타박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옆에서 자기 작업을 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잃은 깊은 상실감은 여전했지만 민강 씨라는 존재와 흙을 만지는 시간들이 제게 아주 느리지만 꾸준한 위로와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예고 없이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서점을 닫은 후로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는 엄마를 염려하는 마음이 컸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딸은 제 안색이 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며 우선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썰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달리 텃밭 가꾸기에 열심인 모습이나 민강 아저씨라는 인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딸의 표정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제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자랑하거나 민강 씨에게서 배운 도의 이야기를 신나서 늘어놓자 딸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시긴 하는데, 딸은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민강 아저씨라는 분 자주 만나세요? 텃밭에서 자주 보고 가끔 공방에도 들르고 그래. 제가 별 생각 없이 대답하자 지혜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만나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슬슬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점 정리하고 남은 돈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시기 빠듯하실 텐데. 딸의 현실적인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지혜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어떤 분인지 잘 아세요? 따님을 사고로 잃었다고 하셨다면서요. 혹시 좀 이상한 분은 아니고요. 세상에 흉흉한 일도 많은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민강 씨와의 관계를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현실 도피쯤으로 여기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의 아픔을 마치 무슨 문제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시선까지 제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주었던 그 사람을 제 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지혜야, 민강 씨. 그런 분 아니야. 아주 좋은 분이셔. 그리고 엄마도 내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서운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나갔습니다. 딸은 그런 제 반응에 놀란 듯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지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다 엄마를 위해서. 결국 그날 저녁 딸과의 대화는 서로에게 작은 생채기만 남긴 채 어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딸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강 씨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찾았던 작은 위안과 삶의 의미까지 딸의 걱정이라는 무게추 아래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강 씨를 텃밭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내가 정말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혹시 민강 씨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강 씨가 제 표정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도 저는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강 씨에게 괜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쩌면 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따스하게 피어오르던 온기 위에 현실이라는 차가운 물이 끼얹어진 듯 모처럼 찾아온 마음의 평화에 다시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걱정과 제 마음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딸 지혜가 돌아간 후 며칠간은 마음이 무척이나 심란했습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면서도 공방에 앉아 몰래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득문득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민강 씨의 슬픔 어린 눈빛이 겹쳐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민강 씨는 제 변화를 감지했으면서도 더는 캐묻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오랜 친구인 은숙이의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숙이는 제 표정만 보고도 금세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지요. 무슨 일 있었구나. 화연아,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네.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지혜와의 다툼이며 제 속마음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들에 대한 불안함, 딸에게 서운했던 마음, 그리고 민강 씨와의 관계에 대한 제 솔직한 감정까지. 은숙이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화연아, 네 딸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 하지만 네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봐야지. 네가 단순히 외로워서 김 선생님한테 기대는 것 같니? 아니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은숙이의 차분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강 씨를 만나고 흙을 만지면서 저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시간의 의미가 채워지고 무력감 대신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었지요. 민강 씨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그 시간들은 제 메마른 마음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제 진심을 차분히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서점을 닫고 느꼈던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 텃밭과 도예를 통해 얻게 된 작은 위안들, 그리고 민강 씨라는 사람을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경제적인 걱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게는 다시 일어설 마음의 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선택한 이 시간들을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엄마의 새로운 시작으로 응원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민강 씨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어색함과 거리감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마침 작업을 막 끝내고 흙 묻은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강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딸과의 일 때문에 제가 잠시 흔들렸던 마음과 그간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두웠던 표정의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는 듯 민강 씨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히 민강 씨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문제로 괜히 민강 씨까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제 말에 민강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선생님.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라도 제 딸이 그랬다면 걱정부터 앞섰을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저는 언제나처럼 여기서 흙 만지고 있을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의 담담한 이해와 변함없는 태도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서로의 작업에 대해 그리고 텃밭의 작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나니 공방 안의 공기가 한결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를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은숙 이모 찻집에 들렀다가 은숙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또 마침 근처를 지나던 민강 아저씨가 찻집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은숙 이모를 돕기 위해 말없이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과묵하지만 행동에서 묻어나는 진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엄마가 왜 그분에게 마음을 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 아저씨 좋은 분 같긴 하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저를 존중해 주려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과의 갈등이 해소되자 제 마음은 훨훨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민강 씨와의 관계 또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조용한 동행을 이제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제게도 따스한 봄볕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도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제 삶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강 씨와 저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녹아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란하거나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그 잔잔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함께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물을 주었습니다. 작년 가을 서툴게 심었던 씨앗들이 어느새 제법 자라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호미질을 하는 제 모습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공방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툰 솜씨로 흙을 주무르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하거나 가끔
제게 다가와 뭉툭한 손으로 흙 빚는 법을 알려주곤 했지요.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각자 가져온 책을 읽거나 아무 말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가끔은 은숙이의 찻집에 들러 향긋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로 텃밭 이야기나 도자기 이야기였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동거 같은 어떤 정해진 형태를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상실을 오롯이 이해하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견뎌볼 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함께 텃밭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심었던 작은 꽃모종들이 밤사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붉은 앙증맞은 꽃잎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민강 씨가 자신이 만든 작은 토분에 조심스럽게 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텃밭에서 키운 작은 허브 한 포기를 그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로 만들어진 화분과 제가 정성껏 키운 푸른 허브가 한데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간 겨울의 시련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맞이한 두 번째 봄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함께 가꾸어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쓰러진 책향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제 삶에 이제는 흙냄새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찾은 소중한 행복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